네, 이제 마지막 지문인 고전소설 지문의 보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몽 쌍용기는 가부장적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담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의 키워드는 일단 가부장적 사회겠죠. 이 작품 속 여성 인물은 누구 때문에? 친정 식구들 때문에 뭐가 지연돼요? 혼사가 지연되는 등의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럼 이 스토리 라인이 우리 소설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당대 여성에게 요구되던 덕목, 유교적인 덕목이겠죠. 그런 것들을 지키고 그뿐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지킨대요. 그러면 요구되던 여성의 덕목도 지키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지키고 또 친정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도 유지하려고 애쓰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점은 뭡니까? 덕목을 지키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소속감을 유지하는 점에서 당시 여성 독자층의 공감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이 정보를 토대로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문이 이제 조금 길고 아무래도 고전 소설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인물을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요. 정소전은 계모 박씨의 모함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아버지 정공 때문에 위기에 처해요. 우리 아까 친정 식구들 때문에 혼사가 지연되는 등의 고난을 겪는다라는 정보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 정소저라는 사람이 뭐겠어요? 주인공이겠죠. 여성 인물. 가부장 사회 속의 여성인데 이 사람이 계모 박씨의 모함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위기에 처하고 집에서 나와 숨어 다니던 중 도적을 만나 강물에 몸을 던진다. 이때 정혼자 조무와 그의 동생 조성이 정소저를 우연히 발견한다.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우연성. 그래서 구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정소저는 어떤 상황이냐?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계모 박씨 때문에 위기에 처하고 집에서 나와 숨어 다니던 중에 도적을 만났는데 누가 구해줘요? 자신의 정혼자인 조무와 그의 동생 조성이 구해주는 그런 스토리겠죠. 우리 앞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의 여성 인물 정소저가 나오고요. 그의 아버지인 정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공은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계모 박씨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때문에 이제 정소저가 위험에 처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조무와 조성을 만나서 구출해주는 스토리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조무와 용홍은 같은 사람이다 이거겠죠. 그러면 이 정소저의 정혼자는 누구? 조무이자 용홍 같은 사람이겠죠. 자, 소저가 매우 놀라며 말하였다.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이렇게 다닌 것은 부끄럽고 또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러면 이제 소속감이죠. 소속감. 또 자식으로서의 도리죠. 그래서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랬대요. 뜻밖의 공자들을 만나니 내가 차마 사실을 말하여 부끄러움을 더하겠는가. 은인의 덕이 산과 바다 같으나 근본을 알게 되어 저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일에 시시비비를 이야기를 해서 저 집은 누구겠어요? 조무와 조성의 집이겠죠. 그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주고 싶은 거겠죠. 모름지기 너는 다만 대답하기를 내가 타향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서울의 친척을 찾으러 왔다 도적을 만나 이런 위기가 있었다라고만 아뢰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병난과 춘행이 굳이 근본을 이르지 말라는 말을 듣고 상의하여 말했어요. 이제 하늘이 도와주셔서 조공자를 만났으나 그럼 조공자 이 누구겠어요? 정소저와 정혼한 사람이겠죠. 어찌 차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주인과 노비는 어디에 의지하며 소저의 백년가약을 어느 날 이루겠는가. 우리가 그래서 그냥 뭐하자? 됐어. 사실을 말해보자 이거죠. 사실을 말해서 조공자가 일을 처리하는 걸 보자 라고 이 병난과 춘행이가 의논을 합니다. 이에 조공자의 안전에 나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소저는 타향에서 떠돌아다니시다 친척을 찾으려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은인께서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입혀 남은 목숨을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저께서 은혜는 태산 같사오나 몸소 살이치 못함을 아뢰라 하셨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 조공자들이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며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를 깊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두 명의 시비, 그럼 얘 누구? 병난과 춘행이겠죠.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해요.
소저께서 차마 상공께 근본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야 상공을 만나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더욱 대공자는 저희들의 주군이시고 은인이시니 숨기는 죄를 더하며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거겠죠? 저희의 주인은 정참정의 딸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합니다. 외가에서 조공자와 정혼하였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러나 소저가 본댁으로 돌아오신 후에 간에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럼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계모겠죠. 수많은 방법으로 정참정을 보채고 소저를 재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마침내는 소저를 정참정 부인의 사촌인 누구의 후실로 위협하고 명령하여 시집 보내려고도 했대요. 그래서 소저가 외가로 가시고자 하나 석공 어르신께서 성품이 엄숙하셔서 반드시 정공과 더불어 큰 사단을 일으킬 거라 생각을 하시고 일의 형세가 매우 난처해서 남장으로 바꿔 있고, 강가의 이평장 부인은 소저의 고모이신데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분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평장 부인을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평장 부인이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시다가 도적을 만나서 소저께서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강물에 몸을 던지시게 된 거예요 하고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평장 부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원래는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얘가 이사를 가버리고 가신 곳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방황하다가 도적을 만나서 위협에 빠졌어 이거죠. 상공께서 저희를 살려주시니 이렇게 살아나니 이 은덕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은덕입니다. 두 공자가 말을 들으니, 그럼 두 공자는 살려준 그 정혼자와 동생이겠죠. 참혹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정소저와 굳은 절개와 아름다운 행동은 감동시킬 만하였다. 또한 그 계모 박씨가 자애롭지 못해 변을 일으킴을 짐작하고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불쌍했다는 거죠. 정소저의 절행이 빼어나 자기를 위하여 온갖 고생이 이 지경에 미쳤음에 감동하고 하물며 평생의 아름다운 배필과 하늘이 정한 영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보세요. 우연히 만나서 구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정한 연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의 절행이 빼어나다. 이 덕목을 또 잘 갖추고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용혼 공자는 누구였냐면 정혼자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정혼자, 이 공자의 두 눈에는 가을 물처럼 고운 광채가 어리었대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슬펐다는 얘기죠. 용홍, 정혼자가 뭐라 말합니까? 소저의 수많은 고초와 슬픈 한이 이 조생을 위함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 일을 처리할 사이에 소저를 보호하라. 그러면 지금 이 정혼자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소저를 보호해줘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빕니다. 석공이 소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탄식하며 말했다.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설마 어찌하겠느냐. 손녀가 어린 나이에 효성과 절개가 지혜가 모두 갖춰졌으니 완고한 아비와 어리석은 어미의 흉계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전하여 명철보신한 것이다. 부모가 낳아준 몸을 보전하고 죽은 어미의 가르침을 이으니 네 아비가 어떤 마음을 짓다 하여도 성혼한 후에 서로 만나서 부녀가 상봉하는 즐거움을 얻는다면 어찌 너를 책망하며 혼인을 한 것을 그르다고 하겠느냐. 모든 일에는 원래의 계획을, 이게 하고 싶은 말이죠. 원래의 계획을 변경할 때와 임기응변의 방법이 있다. 이제 조상국이 밖에 와서는 너와의 혼인을 완전하게 정하고 너의 뜻을 알려고 하니 어찌 고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양하느냐. 내가 네 부모를 대신하여 혼인을 관장할 것이다. 너에게 혼인을 묻는 말이 아니니 너는 다시 이상한 말을 내게 내지 마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버지의 허락을 안 받아도 결혼을 해도 돼. 모든 일에는 계획 변경과 임기응변이 통하는 거야. 아버지도 나중에 이해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비죠. 소저가 조상국이 왔다는 말을 듣고 불안하고 놀라며 부끄러워 보세요. 옷 같은 얼굴이 발그스레해졌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옷 같은 얼굴이라는 건 뭐냐면 뭐뭐 같은 지규죠. 비유가 들어갔습니다. 비유를 활용해서 지금 외양 묘사를 하고 있네요. 눈썹을 나직하게 낮추고 또 아뢰었다. 소녀의 도리로 아버지를 속이고 혼인을 못하겠습니다. 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하는 거죠. 조상국은 군자십니다. 원컨대 조부께서는 손녀의 보잘것없는 마음을 살펴서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런 후에 조모와 삼촌의 안부와 이런 것들을 묻고 슬프고 참혹하여 눈물을 흘렸대요.
석공이 밖으로 나와 조공을 보고 손녀와 이 묻고 대답한 말을 일일 전하고는 탄식하며 말합니다. 손녀의 마음이 굉장히 굳어서 저의 어리석은 말로 타이를 방법이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전해주죠. 조공이 무릎을 치며 몹시 탄복하고 칭찬하며 말합니다. 정소저의 일과 행동은 여자 중에 군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대단하다. 이것은 다 현영의 높은 교훈에 힘입은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며느리를 얻으니 어찌 아버지의 어질지 못함을 한탄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좋은 며느리니까 아버지가 어질지 못한 건 한탄하지 않겠다. 이것은 신부와 의논할 말이 아니니 현영이 혼인을 관장하십시오. 석공이 이 말을 옳게 여겨 다시 안 물어보고 혼례를 그냥 준비를 해버려요. 석학사 부인이 나오고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오열을 하고 소녀는 그리워하던 아우를 만나 기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42번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42번 문제가 시험일 기준 오답률 5위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어요. 42에서 45번 세트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가장 뒤에 있는 세트였고 또 좀 길고 또 약간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죠. 계속 말이 바뀌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과장된 상황을 설정하여 해악성을 유발하고 있다. 보통은요, 과장된 상황을 설정해서 웃기게 해악성을 표현을 하는 것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이 소설에서는 과장된 상황을 설정해서 웃기게 표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웃기기보단 오히려 좀 진지하죠.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비유법을 활용해서 인물의 외양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아까 봤던 옷 같은 얼굴이 불그스름해졌다 하는 부분이 뭡니까? 비유법, 옷 같은 비유, 또 인물의 외양, 불그스름해진 거 표현을 했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성격 변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고전소설로서 성격 변화가 드러나는 부분 자체가 없습니다. 4번,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했는데 역시나 꿈과 현실을 교차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5번이죠.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우리 이 소설 전체에서 비현실적인 장면이 부각되는 부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번은 잘 읽으셨다면 정답은 쉽게 몇 번? 2번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